오늘 한 소장의 30년 군 생활이 산산조각 납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소장 강민철. 군단장 취임식에서 여군 장교를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끌어내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모욕한 상대가 바로 오늘 부임하는 신임 중장이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도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오전 10시 정각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지상작전 사령부 대강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신임 제7기동군단장 취임식을 위해 육군 소장, 준장급 장성들과 대령, 중령급 지휘관 및 참모 수백 명이 칼날 같은 정복 차림으로 도열해 있었다.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강당의 연단 우측, 내빈석 중에서도 가장 정중앙에는 3개의 별을 위한 특별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다. 잠시 후 도착할 중장을 위한 명예의 자리였다. 지상작전 사령부 부지휘관 강민철 소장은 대강당 입구에 서서 식장 전체를 훑었다. 육군사관학교 45기, 50대 초반의 그는 평생을 야전에서 구른 진골 보병 장교였다. 그의 군 생활은 곧 효율과 전투력이라는 단 2개의 축으로만 움직여왔다. 그의 눈에 군대는 신성한 남성의 영역이었고 여군 할당제 같은 정책은 비효율의 상징이자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불순물에 지나지 않았다. 요즘 것들은 위아래가 없어. 강 소장은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은 바로 그 중장을 위해 비워둔 정중앙 좌석이었다. 거기에 낯선 여군 대령 하나가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림새는 단정했으나 감히 군단장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오만함 자체가 강 소장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강 소장은 그녀의 계급장을 확인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 중장이 될 만한 여군 장교는 대한민국 육군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사령부에 잘나가는 대령이나 행정참모 중령 정도일 것이었다. 그녀가 앉아있는 좌석은 잠시 후 취임할 중장의 자리였다. 소장인 자신조차도 감히 앉을 수 없는 권위와 위계의 상징이었다. 저기 앉아있는 대령, 당장 일어나. 강 소장의 목소리는 고함이 아니었지만 긴장한 대강당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도열한 수백 명의 장교들이 일제히 그와 여군 장교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읽고 있던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완벽한 무시. 귀 먹었나? 대령.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해. 강 소장이 성큼성큼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분노는 이미 이성을 넘어선 상태였다. 소속이 어디야? 여기가 내가 앉을 자리로 보여? 내가 뭔데 장군석에 앉아 있어? 그는 이 여군 장교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아 사령부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강 소장이 그녀의 어깨를 잡아 끌어내리려는 듯 손을 뻗는 바로 그 순간 사령부 방송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모두 차렷. 신임 제7기동군단장 윤세아 중장님 입장하십니다. 강 소장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내빈석에 앉아있던 여군 장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강 소장의 눈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의 어깨 위에 달린 3개의 중장 계급장이 사령부 조명 아래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윤세아 중장. 그녀는 파격적인 인사 발령으로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기동군단의 첫 비육사 출신 여성 군단장으로 임명된 인물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연단에 올라섰고 마이크를 잡기 전 객석의 부동자세로 굳어버린 강민철 소장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도 당황도 없었다. 그저 차갑고 투명한 유리알 너머로 이해할 수 없는 무기물을 관찰하는 듯한 건조한 시선이었다. 마치 방금 전의 소동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듯 그녀의 시선은 강 소장을 지나 강당 전체를 훑었다. 공개적으로 상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은 소장과 그 모욕을 정면으로 받은 신임 중장 사이에서 수백 명의 장교들은 숨을 죽였다. 강 소장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그의 30년 군 생활이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종말을 고하는 순간이었다. 서 중장의 취임사는 짧고 간결했다. 저는 이곳을 편견과 관료주의가 아닌
오직 능력과 효율로만 작동하는 강철의 전투 기계로 만들겠습니다. 이 선언적인 대목에서 그녀의 시선은 정확히 강민철 소장을 꿰뚫었다. 그것은 경고가 아니었다. 이미 집행된 선고였다.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강민철 소장은 도망치듯 사령부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잠시 후 직통 전화의 붉은 램프가 깜빡이며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윤세아 중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 소장, 지금 즉시 군단장실로 오도록. 군단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강 소장이 걸어온 30년 군 생활의 종착지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섰고 윤 중장은 창가에 서서 막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충성. 강민철 소장 명에 따라 신고합니다. 앉으라는 말 안 했네. 윤 중장은 몸을 돌리지도 않은 채 차갑게 말했다. 강 소장은 그 자리에 뻣뻣하게 서 있어야 했다. 무거운 침묵이 그의 숨통을 조였다.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다. 윤 중장이 천천히 몸을 돌려 책상에 걸터 앉았다. 그녀의 손에는 강 소장의 인사 파일이 들려 있었다. 강 소장, 자네는 내가 왜 그 자리에 먼저 앉아 있었다고 생각하나? 중장님의 의도를 헤아리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불찰? 아니, 나는 자네의 그 썩어빠진 편견을 시험해보기 위해서였네. 설마 했는데 자네는 내 예상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움직여주더군. 윤 중장은 책상 위로 파일을 던졌다. 지난 3년간 자네가 공식, 비공식 석상에서 내뱉은 말들이다. 여군이 무슨 훈련이냐, 행정이나 봐라. 여자는 밤샘 근무 세우지 마라. 생리적인 문제는 골치 아프다. 이런 말들. 강 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과거 행적까지 모두 감찰당하고 있었다. 자네가 오늘 수백 명의 장교 앞에서 내뱉은 모욕적인 단어, 그건 나 윤세아를 모욕한 게 아니야. 그녀는 강 소장의 어깨에 달린 소장 계급장을 노려보았다. 자네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의 명예를 모욕했네. 그리고 장군의 무게를 모욕했어. 자네는 지휘관 자격이 없어. 선고가 이어졌다. 오늘부로 강민철 소장을 현 보직에서 해임한다. 강 소장은 숨을 삼켰다. 제12보병사단 부사단장으로 명한다. 강 소장의 눈이 절망으로 커졌다. 제12보병사단 강원도 인제와 고성 일대를 관할하는 산악부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험준한 산악 지형을 지키는 최전방 사단. 그것도 사단장이 아니라 그 휘하의 부사단장이었다. 소장이 소장의 부하로 들어가는 치욕적인 좌천. 이는 강민철이라는 군인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는 선고와 같았다. 군단장님, 제발 명예롭게 군 생활을 마칠 기회만이라도. 명령이다. 윤세아 중장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자네가 말하는 명예가 무엇인지 그 지옥 같은 인제 산골짜기에서 한번 제대로 고민해 보도록. 그리고 거기 경례 구호 충성 잘 외치고 오게. 강민철 소장은 경례도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군단장실을 빠져나왔다. 며칠 후 강 소장은 낡은 군용 지프에 몸을 싣고 강원도 인제의 깊은 산골짜기를 향해 달렸다. 화려했던 용인의 사령부 위용은 온데간데 없고 눈 덮인 험준한 산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제12보병사단 예하 전방 GOP 소초와 인접한 보병대대의 지휘 통제실 앞이었다. 부사단장님 죄송합니다. 여기가 최전방이다 보니 환경이 열악합니다. 사단 본부 숙소는 선배님께서 고사하셨고 안내를 맡은 대대장인 박민규 중령이 쩔쩔맸다. 강 소장보다 한참 후배였다. 강 소장에게 배정된 숙소는 대대본부 건물 한쪽 구석에 딸린 낡은 방이었다. 과거에 창고나 간부 숙소로 쓰였을 법한 문짝부터 삐걱거리는 곳이었다.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방 안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철제 관물대, 매트리스가 꺼진 간이 침상, 그리고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다. 창문은 낡은 목재 창틀이라 겨울 바람이 그대로 스며들어 방 안의 공기는 바깥만큼이나 차가웠다. 이곳이 불과 며칠 전까지 지상작전 사령부에서 최고급 집무실을 사용하던 대한민국 육군 소장의 새로운 거처였다. 이게 다인가?
강 소장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예, 저 부사단장님. 남방은 중앙통제라 이 시간이면. 박중령은 더듬거렸다. 나가봐. 당장 나가보라고 했네. 강 소장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박중령은 겁에 질린 얼굴로 황급히 충성 경례를 붙이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강 소장은 들고 있던 관물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윤세아, 이 중장. 내가 나를. 그의 절규는 차가운 시멘트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울렸다. 그는 무너졌다. 침상에 걸터앉자 낡은 스프링이 비명을 질렀다. 그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30년을 오직 진급과 영달을 위해 살았다. 그렇게 쌓아 올린 탑이 고작 편견이라 불렀던 일과 한 여군 중장의 손짓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곳에서 썩어가게 될 것이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이 깊은 산골짜기에서 후배 소장의 부하 노릇을 하며 이 곰팡내 나는 방에서 동상에 걸려 죽어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가져온 양주병을 꺼내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술을 마셨다.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술에 취해 윤세아 중장을 저주했다. 사령부의 후배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대부분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곤란하다는 듯 짧은 통화 후에 끊어버렸다. 그는 완벽하게 버려졌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절망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숙취 속에서 그는 자신이 군인이었는지조차 잊어가고 있었다. 이 낡은 방이 그의 무덤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지독한 한기에 잠에서 깬 그는 창밖이 유난히 소란스러운 것을 느꼈다. 술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머리로 창문에 낀 성에를 닦아내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병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경계 근무 교대 시간이었다. 강 소장은 문득 자신이 이곳에 온 지 일주일이 넘도록 자신이 부사단장으로 부임한 이 부대의 병사들 얼굴 한 번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제기랄.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몸을 일으켰다. 이가 저절로 딱딱 부딪힐 정도로 추웠다. 그는 방구석에 던져두었던 방안 외투를 걸치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방을 나섰다.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도 없었다. 그저 이 지긋지긋한 곰팡내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가 건물 밖으로 나서자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인제 산골의 새벽 칼바람이 면도날처럼 그의 뺨을 스쳤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자신이 술에 취해 무너져 있던 그 시간 자신의 병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겨울을 견디고 있었는지를. 새벽 4시. 인간의 체온이 가장 낮아지는 시간. 강 소장은 난생 처음 겪어보는 듯한 혹한에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용인에서의 겨울은 겨울도 아니었다. 이곳 인제의 바람은 뼈를 부술 듯한 무게를 싣고 달려들었다. 어둠 속에서 철책 경계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병사들의 행렬이 보였다. 그들은 인간이라기보다 하얀 서리로 뒤덮인 유령 무리 같았다. 방한모와 마스크, 두꺼운 외투까지 중무장했지만 내쉬는 입김이 얼어붙어 속눈썹과 턱 주변이 온통 백색 고드름으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너무 지쳐서 혹은 너무 추워서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강 소장은 그 행렬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때 행렬의 가장 뒤쪽에서 한 병사가 심하게 뒤처지는 것이 보였다. 그 병사는 발을 심하게 절고 있었다. 마치 불에 달군 쇠꼬챙이라도 밟은 것처럼 한쪽 발을 내디딜 때마다 온몸을 비틀었다. 하지만 소대장의 눈치를 보며 어떻게든 뒤처지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고 절뚝거리며 걸음을 옮겼다. 김현수 이병이었다. 입대한 지 석 달도 채 되지 않은 신병이었다. 강 소장이 자신도 모르게 그를 불렀다. 병사. 행렬이 우뚝 멈춰섰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방한모를 눌러쓴 거구의 사내. 병사들과 소대장은 그가 누구인지 즉각 알아보지 못했다. 누구십니까? 젊은 소위인 소대장이 긴장하며 물었다. 강 소장은 모자를 벗었다. 희미한 막사 불빛에 소장 계급장이 드러났다. 충성. 부사단장님. 소대장과 병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부임 첫날 이후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좌천된 장군이 왜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발이 왜 그러나?
강 소장은 소대장의 경례를 받지도 않고 절뚝거리던 김이병에게 성큼 다가갔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김이병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외쳤다. 괜찮은 놈이 그렇게 걸어. 신발 벗어. 예. 당장 전투화 벗으라고 했다. 강 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위협감이 실려 있었다. 김이병은 겁에 질려 거의 울상이 된 채로 꽁꽁 얼어붙은 손으로 전투화 끈을 풀려 했지만 손가락이 곱아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멍청한 놈. 강 소장은 거칠게 욕설을 내뱉으며 그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장갑을 벗어 던지고 맨손으로 김이병의 꽁꽁 언 전투화 끈을 잡아당겼다. 병사들이 숨을 삼켰다. 소대장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강 소장이 얼어붙은 전투화를 억지로 벗겨내자 썩은 내가 진동했다. 두꺼운 방한 양말은 축축하게 젖어 얼어붙어 있었고 그 양말을 벗겨내자 드러난 김이병의 발은 이미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오른발 발가락 전체가 검붉은 색을 넘어 괴사가 진행되고 있는 듯 했다. 이런, 소대장, 이게 뭔가? 강 소장의 눈이 뒤집혔다. 그는 고개를 들어 얼어붙은 소대장을 노려보았다. 그게 김이병이 어제부터 발이 아프다고는 했는데 엄살인 줄 알고. 엄살. 이게 엄살로 보이나? 내 놈 새끼 눈에는 이게 엄살로 보여. 강 소장이 버럭 고함을 질렀다. 내 새끼 발가락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그걸 몰랐단 말인가. 당장 의무실로 안 데려가고 뭐 했나? 그는 김이병을 거의 들어 올리다시피 부축했다. 그리고는 낡은 대대 의무실을 향해 얼어붙은 땅을 박차고 달리기 시작했다. 의무병 없어? 새벽의 정적을 깨고 강 소장이 의무실 문을 발로 차서 열었다. 잠에서 막 깬 듯한 의무병 하사가 놀라 뛰쳐나왔다. 충성. 무슨 일이십니까? 당장 동상 치료약품 가져와. 전부. 예. 저 소장님 지금 비상약품 캐비닛은 규정상 함부로 열 수가. 의무병 하사가 규정을 들먹이며 머뭇거리는 순간 쾅! 강 소장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전투화 발로 비상약품 캐비닛의 자물쇠를 걷어차 부숴버렸다. 쇠붙이가 찢어지는 파열음과 함께 약품들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규정? 사람이 죽어가는데 규정 따위가 다 뭔가. 그는 바닥에 떨어진 약품들을 쓸어 담아 의무병에게 던졌다. 당장 치료해. 얼음장 같은 물 말고 따뜻한 물 가져와. 당장. 그의 불같은 성미는 과거의 부하들을 닥달하고 자신의 진급을 위해서만 사용되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불같은 성미가 처음으로 규정이 아닌 사람을 위해 폭발했다. 강 소장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김이병의 몸을 감쌌다. 그리고 의무병이 가져온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에 그는 직접 손을 담갔다. 얼음장 같던 김이병의 더러운 발을 그 물속에 담그고 자신의 맨손으로 조심스럽게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계급장과 헛된 자존심 따위였다. 그러나 자신이 진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이 혹한 속에서 이름도 제대로 몰랐던 이 어린 병사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면서도 엄살이라 오해받을까봐 고통을 참아내던 이들이었다. 윤세아 중장이 자신을 이곳으로 보내며 명예가 무엇인지 고민해보라던 그 말의 의미. 그것은 형벌이 아니었다. 이 얼어붙은 나락의 바닥에서 자신이 입고 있었던 군인의 가장 첫 번째 본질을,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이 비천한 행위를 통해 다시 깨달으라는 마지막 기회였다. 새벽의 의무실은 전쟁터 같았다. 강민철 소장은 얼음장 같던 김현수 이병의 발을 자신의 손으로 녹여가며 응급처치를 계속했다. 그의 단호하고 거침없는 지시에 겁에 질려있던 의무병 하사도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규정을 어기고 부순 약품함에서 꺼낸 약품들이 김이병의 발에 발렸다. 소장님, 이 정도면. 의무병 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이병의 발은 여전히 끔찍한 상태였지만 적어도 괴사를 향해 달려가던 질주는 멈춘 듯 보였다. 이걸로 안 돼. 당장 사단 의무대로 후송시켜. 아니, 의무대도 안 돼. 군단 병원으로 바로 띄워. 헬기 불러.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대대장 박민규 중령이 끼어들었다. 저 소장님,
이 시간에 헬기는, 그리고 이병 동상으로 헬기를 띄우는 것은 절차와 규정, 그리고 상급 부대의 눈치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강 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의무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이글거리고 있었다. 박중령, 자네 새끼 발가락이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어도 그따위로 절차를 따질 건가?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당장 헬기 부르라고 했다. 사단장에게는 내가 직접 보고하겠네. 아니, 보고가 아니라 통보하지. 내 부사단장 권한으로 모든 책임을 질 테니 자네는 당장 무전기 들고 헬기부터 띄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좌천된 패배자의 공허한 외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병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한 지휘관의 강철 같은 명령이었다. 박중령은 강 소장의 기세에 압도되어 황급히 통제실로 달려갔다. 강 소장은 자신의 방한 외투를 벗어 응급처치가 끝난 김이병의 몸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감쌌다. 김이병은 고통과 추위, 그리고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혼란으로 덜덜 떨며 울고 있었다. 울지 마라. 강 소장이 투박하게 말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손길은 투박하게 남아 온기를 담고 있었다. 내 놈 잘못이 아니다. 이따위 찢어진 방 하나 신겨서 이 추위에 내보낸 내 잘못이고 이 부대 전체의 잘못이다. 그는 바닥에 벗어 던져진 앞코가 찢어져 너덜너덜해진 김이병의 방한화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방한 기능이라기보다 얼어붙은 헝겊 조각에 불과했다. 새벽의 어둠을 뚫고 요란한 프로펠러 소리와 함께 헬기가 도착했다. 강 소장은 들것에 실리는 김이병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헬기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나서야 그는 찢어진 방한화를 손에 쥔 채 자신의 낡은 숙소로 돌아왔다. 그는 곰팡내 나는 방에 들어섰지만 더 이상 술병을 찾지 않았다. 대신 그는 차가운 물에 세수를 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지난 일주일간의 절망으로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은 퀭했다. 그는 면도날을 꺼내 깔끔하게 면도를 했다. 그리고 각이 잡힌 깨끗한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소장 계급장을 단 채 그는 다시 태어난 군인이 되었다. 날이 밝자마자 강 소장은 운전병도 대동하지 않고 직접 낡은 지프를 몰았다. 그의 목적지는 사단 사령부의 군수참모실이었다. 사단 군수참모인 이진욱 중령은 자신의 사무실에 불쑥 나타난 부사단장을 보고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부임 이후 한 번도 사령부의 얼굴을 비추지 않았던 그였다. 충성. 소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강 소장은 대답 대신 손에 들고 있던 찢어진 방한화를 이중령의 책상 위로 던졌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얼어붙었던 방한화에서 흙먼지와 악취가 퍼져나갔다. 이게 뭔가? 내 방한화입니다만. 이게 방한화로 보이나? 내 눈엔 그냥 걸레 조각인데. 어젯밤 내 병사가 이거 신고 철책 돌다가 발가락이 썩어 들어갔네. 방금 헬기로 군단 병원에 실려갔어. 이 중령의 얼굴이 굳었다. 송구합니다. 하지만 소장님 아시다시피 보급 계획이라는 것이. 강 소장이 그의 말을 잘랐다. 자네가 말하는 그 보급 계획이라는 게 병사들 발가락 썩어 들어가는 속도보다 느리면 무슨 소용인가? 당장 비축 창고 열어. 전방 초소에 근무 서는 병사들 수만큼 신품 방한화 전부 꺼내오게. 소장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비축 물자는 전시 상황이나 사단장님 승인 없이는. 그럼 지금이 전시 상황이 아니면 뭔가? 내 새끼들이 동상으로 쓰러져 나가는데 이게 전쟁이 아니면 뭔가? 강 소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내가 오늘 해 떨어지기 전까지 신품 방한화 100켤레가 당장 도착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자네 사무실로 다시 오겠네. 그때는 이 방한화가 아니라 자네 목을 들고 창고로 갈 줄 알게. 그의 살기 어린 눈빛에 이 중령은 숨을 삼켰다. 그리고 당장 전방 초소들 전부 점검해. 낡은 라디에이터인지 뭔지 하는 거 전부 치우고 최신형 온열기로 전부 교체해. 예산이 없나? 예산은 내가 만들 테니 자네는 물건부터 구해. 소장님 예산은? 내 판공비, 내 월급, 전부 쏟아붓겠네. 그래도 모자라면 내 퇴직금이라도 당겼을 테니 자네는 실행이나 해. 강 소장의 행동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독단이었다.
하지만 그 독단은 지난 30년간 자신의 영달을 위해 휘둘렀던 칼이 아니라 얼어붙은 병사들을 살리기 위한 불도저였다. 그날 오후 해가 지기 직전 강 소장의 숙소 앞으로 군수 물자 트럭 한 대가 도착했다. 이 중령이 질린 얼굴로 차에서 내렸다. 신품 방하나 백혈레와 온열기 20대입니다. 강 소장은 아무 말 없이 트럭 적재함으로 올라갔다. 그는 직접 상자를 뜯어 신품 방한화를 확인했다. 즉시 전방소초로 배포하게. 찢어진 방한화 씨는 놈들 단 한 놈도 없이 전부 이걸로 갈아 신기게. 그의 명령은 즉각 실행되었다. 그날 밤 대대를 위해 연병장의 도열한 병사들 앞에 강 소장이 직접 섰다. 방한화 찢어진 놈들 다 나와. 지금 당장 갈아 신어. 병사들은 어리둥절했지만 곧 찢어진 전투화를 벗고 따뜻한 신품 방한화를 신었다. 그들의 얼굴에 놀라움과 감동이 스쳤다. 강 소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운전병과 당번병을 숙소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그는 직접 방탄모를 쓰고 야간 순찰을 돌며 병사들과 함께 철책을 걸었다. 그는 취사장에도 불시에 들이닥쳤다. 이게 내 새끼들 입에 들어가는 밥인가? 이따위 쓰레기를 먹이지 마라. 그는 자신의 사비를 털어 매일 아침 병사들에게 따뜻한 우유를 배급시켰고 주말에는 질 좋은 고기를 배식시켰다. 내 놈들은 내 새끼들이다. 내 새끼들 굶고 얼고 아프게 하는 놈들은 내가 계급장 떼고 가만 안 둔다. 처음 며칠간 병사들은 좌천된 장군의 저 행동을 쇼라고 수군댔다. 저러다 말겠지 했다. 하지만 강 소장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곰팡내 나는 방에서 잠을 자는 시간보다 병사들과 함께 초소에서 밤을 새우고 철책을 걷는 시간이 더 많았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입에서 그들만이 아는 암호 같은 별명이 탄생했다. 별아버지. 진심은 가장 차갑게 얼어붙은 이 최전방의 땅에서 비로소 통하기 시작했다. 강민철 소장의 파격적인 행보는 얼어붙은 인재의 산골짜기를 뒤흔들었지만 그 진동은 사단 사령부를 불쾌하게 울렸다. 제12보병 사단 사단장인 박성태 소장은 불쾌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강 소장보다 한참 후배였고 그를 선배님이라 부르며 깍듯이 대우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용히 지내다가 알아서 전역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계산된 예우였다. 그런데 강 소장이 사고를 치기 시작했다. 사단장님, 강 부사단장님께서 또 군수참모실 비축 물자를 강제로 개방하셨습니다. 혹한기 대비 훈련용 비상식량인데 그걸 취사장에 풀어서 야간 근무자들 특식으로 제공하라고. 박성태 소장은 들고 있던 펜을 집어던졌다. 이 양반이 정말 미쳤나? 거기가 자기 개인 왕국인 줄 알아? 당장 부사단장 오라고 해. 얼마 후 강 소장이 사단장실에 들어섰다. 이전의 폐잔병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흙먼지 묻은 전투복 차림이었지만 그 기세는 당당했다. 충성. 강 소장. 박 소장은 애써 분노를 누르며 말했다. 선배님, 지금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큰 절차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아십니까? 비축 물자 무단 개방, 판공비의 사적 유용, 지휘 개통을 무시한 직접 명령. 이건 명백한 월권입니다. 병사들 위하는 마음 저도 압니다. 하지만 군대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선배님의 그런 독단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이 사단 전체의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박 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강 소장의 행동을 병사들을 위한 충정이 아니라 자신을 무시하고 사단장 권한을 침해하는 하극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사단장. 강 소장이 입을 열었다. 자네가 말하는 그 시스템, 그 절차라는 게 얼어붙은 내 병사들 발가락 하나보다 중요한가?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그 병사 하나 때문에 사단 전체의 보급 규정을. 하나가 아니야. 강 소장이 버럭 소리쳤다. 내가 지난 일주일간 철책을 돌면서 확인한 것만 수십 명이다. 찢어진 방한화, 구멍난 내복, 얼음장 같은 초소에서 덜덜 떨고 있는 게 수십 명이라고. 그런데 자네는 그 따뜻한 사단장실에서 서류상의 보급 완료 도장만 보고 있었겠지. 그게 자네가 말하는 시스템인가?
내 새끼들이 얼어 죽어가는데 서류 쪼가리 따위가 무슨 소용인가. 강 소장은 박 소장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나는 내가 할 일을 계속하겠네. 지휘 체계가 무너지는 게 두려운가 아니면 자네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게 두려운가. 박 소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좋습니다. 선배님의 뜻이 정녕 그러시다면 저도 제 직책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배님의 모든 규정 위반 사항을 정리해서 상급 부대, 즉 제7기동군단장님께 정식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감찰을 요청할 겁니다. 중장 윤세아. 그 이름이 나오자 강 소장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박 소장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역시 저 여자에게 약점이 잡혀 있군. 감찰이든 뭐든 필요한 조치를 하게. 강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내일 새벽에도 철책에 나갈 걸세. 자네가 서류를 검토할 시간에 나는 병사들 방 하나 끈이라도 한 번 더 묶어주겠네. 이상. 그는 경례도 하는 둥 마는 둥 사단장실을 나가버렸다. 박성태 소장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수화기를 들었다. 군단장 비서실인가? 나 제12사단장인데 군단장님께 긴급 보고 드릴 사안이 있다. 박성태 소장의 정식 보고서는 신속하게 제7기동군단장 윤세아 중장에게 올라갔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부사단장 강민철 소장의 각종 규정 위반 사례, 군수 물자, 무단 방출, 판공비의 불법적인 전용, 사단장의 지휘권 침해 및 하극상 등이 나열되었다. 마지막에는 강민철 소장이 좌천된 것에 대한 불만으로 병사들을 선동하여 부대 내 위계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있으니 즉각적인 인사조치 혹은 강제 전역을 요망한다는 의견까지 첨부되었다.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윤세아 중장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며칠 뒤 제12보병사단 전체에 긴급 명령이 하달되었다. 군단장 연초 불시 순시. 모레 첫 번째 방문 부대는 제12보병사단. 박성태 소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즉시 전 부대에 비상을 걸었다. 군단장님 오신다. 모든 보고 자료 완벽하게 준비해. 특히 강민철 부사단장이 사고 친 역들 빠짐없이 정리해. 브리핑 자료에 붉은색으로 강조해. 그는 윤세아 중장이 강 소장을 얼마나 혐오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이번 순시는 강 소장을 완벽하게 끝장낼 기회였다. 그는 완벽한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강 소장이 설치한 사제 온열기들을 병사들 눈에 띄지 않는 창고로 치우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보급 창고에서 최신 물품들을 꺼내 순시 동선에 맞춰 전시하듯 배치했다. 강민철 소장은 이 소동 속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었다. 그는 치워진 온열기를 다시 꺼내 초소에 설치했다. 쉬워하지 마라. 군단장님은 서류 보러 오시는 게 아니라 진짜를 보러 오시는 거다. 박성태 소장은 그런 강 소장을 비웃었다. 선배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선배님은 끝났습니다. 드디어 순시 당일. 차가운 인제의 하늘을 가르고 윤세아 중장이 탑승한 헬기가 사단 사령부 연병장에 내렸다. 박성태 사단장이 화사하게 웃으며 달려나가 헬기 문이 열리자마자 가장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사단장 소장 박성태. 군단장님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윤세아 중장이 헬기에서 내렸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그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사단장. 이쪽으로. 완벽한 보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박 소장이 브리핑 룸을 향해 손짓하며 아첨하듯 말했다. 바로 그때 그들의 앞을 한 거구의 장성이 막아섰다. 흙먼지가 잔뜩 묻은 낡은 방 안 외투, 며칠간 철책을 순찰하느라 제대로 쉬지 못해 붉게 충혈된 눈. 강민철 소장이었다. 그가 윤세아 중장을 향해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경례를 붙였다. 충성. 사단 사령부 연병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신임 군단장 윤세아 중장. 그녀를 화사하게 맞이하는 사단장 박성태 소장. 그리고 그 앞을 흙먼지 묻은 전투복 차림으로 막아선 부사단장 강민철 소장. 세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다. 박성태 소장의 얼굴이 당혹감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감히 자신의 보고를 가로막다니. 강 선배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군단장님께서는 브리핑룸으로. 군단장님. 강 소장은 박 소장의 말을 무시하고 오직 윤세아 중장만을 바라보며 말했다. 보고는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저곳이 현장입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강 소장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사령부의 번듯한 건물이 아니라 저 멀리 눈 덮인 험준한 산맥 병사들이 실제로 복무하고 있는 최전방 철책선이었다. 박성태 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저곳은 그가 이틀 밤낮으로 준비한 완벽한 쇼의 무대가 아니었다. 온갖 치부가 그대로 드러날 진짜 현장이었다. 무리합니다, 선배님. 군단장님을 어딜. 윤세아 중장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시선은 박 소장의 완벽하게 다려진 정복이 아니라 강 소장의 흙먼지 묻은 전투화에 머물러 있었다. 강 소장이 안내하게. 예. 군단장님. 하지만 준비된 보고가. 박 사단장. 윤세아의 목소리가 칼처럼 날카로워졌다. 자네의 그 준비된 보고가 내가 이곳에 온 이유라고 생각하나. 그녀는 박 소장을 그대로 지나쳐 강 소장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 박 사단장과 참모들은 이 사령부에서 대기하도록.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따라오지 마. 박 소장의 절박한 외침을 뒤로하고 윤 중장은 강 소장이 준비한 낡은 지프의 조수석에 올랐다. 강 소장은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지프는 사령부를 벗어나 사단장이 그토록 보여주기 싫어했던 비포장 전술 도로를 따라 덜컹거리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1시간 가까이 달려 차는 가장 험준한 곳에 위치한 최전방 감시 초소 입구에 멈췄다. 여기입니다. 두 사람이 차에서 내리자 경계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한 무리의 병사들과 마주쳤다. 병사들은 갑자기 나타난 중장과 소장에 기겁하며 경례를 붙였다. 충성. 윤세아 중장은 그들의 경례를 받으며 한 일병을 지목했다. 자네, 이리 와보게. 그 병사는 김현수 일병이었다. 동상치료 후 2병에서 1병으로 진급함. 그는 잔뜩 얼어 있었지만 다른 병사들과 달리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그의 발에는 깨끗한 신품 방한화가 신겨 있었다. 자네 군 생활할 만한가? 예, 그렇습니다. 자네 부사단장은 어떤 사람이지? 윤 중장이 강 소장을 힐끗 쳐다보며 물었다. 김일병은 잠시 망설였다. 상관 앞에서 상관을 평가하라는 질문. 하지만 김일병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강 소장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윤세아 중장에게 시선을 고정하고는 또렷하게 말했다. 솔직히 집에 가고 싶은 건 매일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저희 부사단장님 같은 분이 지켜주신다면 전역하고도 이 부대 방향으로는 매일 큰절 올릴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둘입니다.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 그리고 저기 서 계신 저희 별아버지이십니다. 초소 앞 차가운 바람 속에서 침묵이 흘렀다. 윤세아 중장은 김일병을 물러가게 한 뒤 강 소장과 단둘이 남았다. 그녀는 초소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곳에는 강 소장이 사비로 설치한 최신형 온열기가 훈훈한 공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강 소장이 직접 작성한 야간 근무자 행동 수칙과 동상 예방 요령이 붙어 있었다. 사단장의 보고서에 의하면 윤 중장이 입을 열었다. 자네는 좌천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규정을 어기고 사비를 써가며 병사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하더군. 부대 시스템을 전부 망가뜨리고 있다고. 강 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건 망가진 시스템이 아니라 살아있는 병사들이군. 그녀는 초소 밖으로 나와 눈 덮인 북쪽의 산하를 바라보았다. 내가 자네를 이곳으로 보낸 이유를 기억하나, 강 소장? 기억합니다. 명예가 무엇인지 고민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 자네는 그 답을 찾았나? 강 소장은 천천히 돌아서서 윤세아 중장을 향해 섰다. 그의 얼굴은 혹한의 바람에 거칠게 텄지만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다. 그것은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진정한 군인의 눈이었다. 강 소장은 윤세아 중장을 향해 자신의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진심이 담긴 가장 완벽한 경례를 올렸다. 충성. 그것은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지만 동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서 스스로 깨닫게 하여
더 큰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진정한 리더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윤세아 중장은 말없이 그의 경례를 받았다. 그녀의 얼음장 같던 눈에 비로소 아주 희미한 따뜻한 미소가 어렸다. 충성. 진정한 군인이 된 것을 축하하네, 강 장군. 그것은 이곳에서의 시험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사단 사령부로 돌아오는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두 사람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절망적인 침묵이 아니었다. 폭풍이 휩쓸고 간 뒤 모든 것이 명확해진 자리에 내려앉는 무겁고도 고요한 평화에 가까웠다. 지프가 멈춰서자 건물 입구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리고 있던 박성태 사단장과 참모들이 달려나왔다. 사단장은 브리핑 자료가 담긴 두꺼운 파일처를 든 채 윤세아 중장의 표정을 살폈다. 하지만 윤 중장의 얼굴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군단장님, 오해십니다. 강 소장이 보여드린 것은 전부 규정을 위반한. 박 소장이 다급하게 변명을 시작하려던 찰나 윤세아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박 사단장. 그녀의 목소리는 인제의 겨울 바람보다 차가웠다. 사단장실로. 윤 중장은 박 소장을 스쳐 지나 곧장 사단장실로 향했다. 박 소장은 겁에 질린 얼굴로 황급히 그녀의 뒤를 따랐다. 강 소장은 말없이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다. 사단장실 안. 윤세아 중장은 박 소장의 자리가 아닌 방문 갱용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박 소장에게는 그의 책상, 그의 자리에 앉으라고 눈짓했다. 박 사단장. 자네가 나에게 올렸던 그 보고서를 다시 한번 볼까?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박 소장이 강 소장을 고발하기 위해 작성했던 그 기밀 보고서를 꺼내 책상 위로 던졌다. 강민철 소장 좌천에 대한 불만으로 병사 선동 및 부대와해 시도 지휘 체계 교란 및 하극상 즉각 파면 조치 요망. 이게 자네가 나에게 올린 공식 보고인가? 그것은 사실에 입각한. 윤세아가 코웃음을 쳤다. 내가 오늘 본 것은 이것과는 전혀 다르던데. 내가 본 것은 찢어진 방 하나 대신 신품을 신고 있는 병사였고 얼음장이던 초소에서 훈기를 쬐고 있는 병사였네. 그리고 그들이 자네가 아닌 자네가 파면하라던 그 부사단장을 별아버지라 부르며 따르는 모습이었지. 그것은 강 소장이 규정을 어기고 사비를 써가며 병사들을 매수한. 윤세아의 눈이 번뜩였다. 박 사단장. 자네는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군. 자네는 부하의 발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규정 뒤에 숨어 외면했네. 강 소장은 그 규정을 깨부수고 부하의 발을 구했지. 누가 진짜 지휘관인가? 저는 군대의 시스템을 지키려. 시스템을 지킨 게 아니라 자네의 안위를 지켰지. 윤세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네는 자네 부대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않고 그 문제를 덮기 위해 부하 장교를 모함했네. 나에게 거짓 보고를 올렸고 내 눈을 속이기 위해 가짜 브리핑이나 준비했어. 자네야말로 이 사단의 지휘 체계를 무너뜨린 장본인이야. 박 소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박 소장. 자네는 지휘관 자격이 없네. 윤세아는 차가운 목소리로 선고를 내렸다. 오늘부로 박성태 소장을 제12보병 사단장 보직에서 해임한다. 육군 교육사령부 정책연구관으로 명한다. 전투부대가 아닌 사실상의 한직이었다. 박성태 소장은 의자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그의 군 생활도 오늘 이 자리에서 끝장난 것이다. 윤세아는 그를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고 사단장실을 나왔다. 복도에 서 있던 강민철 소장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강 소장. 박 사단장은 오늘부로 보직 해임됐네. 후임 사단장이 부임할 때까지 자네가 이 사단의 지휘를 맡도록 하게. 자네가 옳다는 것을 증명했네. 하지만 윤세아는 강 소장의 어깨를 스쳐 지나가며 나지막이 말했다. 자네가 부순 것은 규정뿐만이 아닐세. 박 사단장의 보고와는 별개로 자네의 규정 위반에 대한 육군 본부의 정식 감찰이 시작될 걸세. 그건 나도 막을 수 없어. 그것까지 이겨내는 것이 자네의 마지막 시험이 될 걸세. 그럼 수고하게. 윤세아 중장이 탄 헬기는 소리 높여 인제의 하늘을 떠났다. 강민철 소장은 폭풍이 휩쓸고 간 사단 사령부 본청 앞에 홀로 섰다. 그는 사단장 직무대리가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육군 본부 감찰 대상자라는 더 무거운 족쇄를 차게 되었다. 박성태 소장이 짐을 싸서 떠난 뒤 제12보병 사단은 혼란에 빠졌다. 사단장이 불명예스럽게 쫓겨나고 좌천되었던 부사단장 강민철 소장이 지휘를 대행하게 되자 사령부의 장교들은 누구에게 줄을 서야 할지 몰라 술렁였다. 강민철 소장은 그들을 모아놓고 단 한마디만 했다. 줄 설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 책상에 앉아 서류나 뒤집을 생각이 없다. 내 사무실은 저기 철책선 위다. 나를 따르려거든 방 하나 끈 단단히 매고 거기로 올라오도록. 이상. 그는 사단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곰팡내 나는 자신의 낡은 숙소에 머물렀다. 그는 매일같이 철책을 돌며 박 소장이 숨겨놓았던 온열기들을 다시 설치하고 보급 시스템을 현장 중심으로 뜯어고치기 시작했다. 그가 사단 전체를 상대로 씨름하던 일주일 뒤 예고했던 대로 육군 본부 감찰실 장교들이 닥쳤다. 감찰팀장은 한준호 대령이었다. 피도 눈물도 없기로 유명한 규정과 원칙의 화신 같은 사내였다. 그는 강 소장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였지만 그에게는 선배도 후배도 없었다. 오직 규정 위반자만 있을 뿐이었다. 소장님. 강민철의 임시 집무실 여전히 그 낡은 방이었다. 애 들어선 한 대령은 경례는 붙였지만 눈빛은 검사의 그것이었다. 육군 본부 감찰실의 명에 따라 강민철 소장님의 직권 남용 및 군 물품 무단 전용, 하극상 혐의에 대해 정식 감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수고하게. 뭘 도와주면 되나? 강 소장은 태연했다.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방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부를 때까지 그 어떤 지휘 활동도 하실 수 없습니다. 사실상의 직무 정지였다. 한준호 대령은 곧바로 관련자들을 소환했다. 첫 번째는 군수참모 이진욱 중령이었다. 이 중령. 강 소장이 당신을 협박해 비축 물자를 강탈했나? 이 중령은 침을 삼켰다. 협박이라기보다는 강력한 요청이었습니다. 방 하나 100켤레와 온열기 20대. 규정상 절대 불출될 수 없는 물자였지. 그런데도 내줬어. 왜? 그날 강 소장님께서 찢어진 방 하나를 들고 오셨습니다. 병사의 발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눈빛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어겼나? 자네 군 생활을 걸고. 네. 그렇습니다. 한 대령은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찼다. 다음은 대대장 박민규 중령이었다. 박 중령. 강 소장이 자네의 지휘권을 무시하고 헬기 출동을 강요했나? 강요라기보다는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김이병의 상태가. 긴급 상황 판단은 대대장인 자네가 하는 거야. 부사단장이 월권한 게 맞지 않나?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김이병은 발가락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나는 결과를 묻는 게 아니야. 절차를 묻는 거지. 한 대령이 책상을 내리쳤다. 한 대령은 강 소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들을 협박하고 매수하여 왕국을 건설했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 사건을 GOP 부대 사조직 결성 및 지휘 체계 문란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피해자들을 소환했다. 강 소장이 치료해준 김현수 일병이 그 첫 번째였다. 한 대령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김일병. 편하게 말하게. 여기는 자네를 도와주러 온 곳이야. 강 소장이 많이 무서웠나? 김현수 일병은 감찰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날 소장님이 욕설을 하고 자물쇠를 부었다고 들었네. 자네에게도 위협을 가했나? 자물쇠를 부순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저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욕설은 저에게 하신 게 아니라 이런 방 하나를 신긴 자기 자신에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소장님은 제 더러운 발을 직접 씻겨주셨습니다. 한 대령의 미간이 좁아졌다. 하지만 그는 규정을 어겼네. 자네는 군인이야. 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텐데. 김현수 일병은 잠시 망설이다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감찰관님, 저는 규정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자식에게 밥 사주고 아플 때 약 사주는 것도 감찰 대상이 됩니까?
소장님은 저희에게 별아버지이십니다. 감찰관님은 아버지가 자식 구한 걸 조사하러 오신 겁니까? 한준호 대령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다른 병사들도 소환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쇼가 아닙니다. 저희가 입고 있는 이 내복 전부 소장님 사비로 사주신 겁니다. 저희는 그분이 오신 뒤로 처음으로 발 뻗고 잡니다. 그분을 처벌하시려거든 차라리 저희 모두를 처벌하십시오. 병사들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강민철을 지키기 위해 신뢰라는 가장 강력한 방패를 들고 있었다. 한준호 대령은 혼란에 빠졌다. 자신의 감찰 인생 20년 만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서류상으로 강민철은 완벽한 범죄자였다. 직권 남용, 협박, 군 물품 탈취, 하극상. 하지만 그 결과 이 부대의 사기는 전군 최고 수준이었고 지난 겨울 동상 환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계 태세는 한치 오차도 없었다. 규정을 모조리 어긴 강민철이 지휘하자 모든 것이 완벽해졌다. 한준호 대령은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그리고 그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적었다. 강민철 소장 군수 참모 협박 사실 인정됨. 비상 헬기 무단 출동 명령 사실 인정됨. 판공비 사적 유용 사실 인정됨. 하지만 그는 보고서의 맨 마지막 종합 의견에 이렇게 적었다. 상기 모든 규정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사적 이익을 위함이 아닌 혹한 속 병사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부대의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휘관의 결단이었음. 강민철 소장의 조치는 제12사단의 전투력 및 병사 복지 수준을 전군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켰음. 이는 처벌이 아닌 그의 혁신적인 지휘 방식을 전군에 전파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현행 보급 규정을 재검토할 기회로 삼아야 함. 감찰관 본인은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아닌 진정한 군인을 발견했음을 보고함. 한준호 대령의 파격적인 보고서는 육군 본부와 지상작전 사령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규정을 지키는 것이 목숨과도 같은 감찰실에서 규정 위반자를 옹호하고 오히려 시스템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올린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보고서는 곧바로 지상작전 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영전한 윤세아 중장에게도 전달되었다. 그녀는 한 대령의 종합 의견 부분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녀의 입가에 마침내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즉시 수화기를 들었다. 강 소장인가? 아니, 강 장군. 내일 아침까지 용인 지상작전 사령부로 오도록. 알겠습니다. 강민철은 묵묵히 전화를 끊었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감찰 결과에 따른 최종 처분일 것이다. 그는 담담하게 자신의 짐을 꾸렸다. 몇 달 전 절망 속에 이곳에 왔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단출한 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용인의 지상작전 사령부 앞에 섰다. 몇 달 전 그가 모욕을 퍼붓던 바로 그 건물이었다. 하지만 건물은 그대로였으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윤세아 중장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집무실은 그가 쫓겨났던 바로 그 방보다 더 크고 위험 있었다. 충성. 강민철 소장 명에 따라 신고합니다. 그는 아직 제12사단 소속이었다. 윤세아는 웃으며 그의 경례를 받았다. 이제 그 경례는 안 해도 되겠군, 강 장군. 자네의 인재 실험은 끝났네. 아주 성공적으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차를 한 잔 권했다. 한 대령의 보고서 읽어보았나? 아니요. 못 봤습니다. 그 깐깐한 친구가 자네를 진정한 군인이라고 칭찬했더군. 육군 본부가 발칵 뒤집혔어. 과찬입니다. 저는 그저 제 새끼들 발가락이 썩는 걸 볼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래. 그 마음이면 됐네. 윤세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 장군. 자네 처분을 결정했네. 강민철은 말없이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자네를 육군 군수사령관 직무대리로 임명할 것을 육군 본부에 상신했고 방금 결재가 떨어졌어. 강민철의 눈이 커졌다. 육군 군수사령부. 대전에 위치한 대한민국 육군 50만 대군의 모든 물자와 보급, 급양을 총괄하는 곳. 그곳의 수장은 중장 보직이었다. 군수사령관 말입니까?
부사령관님, 저는 보병입니다. 평생 총만 쐈습니다. 게다가 저는 군수 규정을 모조리 어긴. 바로 그거야. 윤세아가 그의 말을 끊었다. 나는 자네가 군수 전문가라서 보내는 게 아닐세. 우리는 규정 뒤에 숨어서 숫자 노름이나 하는 전문가는 이미 차고 넘치네. 나는 규정보다 병사의 발가락을 더 소중히 여기는 지휘관이 필요해. 그녀가 강민철에게 다가왔다. 자네는 인재의 그 찢어진 방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걸 걸었지. 나는 자네가 이제 대한민국 육군 50만 대군의 찢어진 방 하나를 해결하길 바라네. 그게 자네에게 주는 내 마지막 명령일세. 가서 자네가 인제에서 했던 그 혁명을 군수사령부 전체를 상대로 다시 한번 일으키게. 이번에는 자네 사비가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말이야. 강민철은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좌천이 아닌 가장 중요한 곳으로의 영전을 받은 것이다. 그가 군수사령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인제 산골짜기에서 얻은 진정한 군인의 명예였다. 강민철 소장은 대전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깊은 상념에 잠겼다. 군수사령관 직무대리라는 새로운 직책은 중압감 그 자체였다. 그는 인제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제12보병사단 숙소에 들렀을 때를 떠올렸다. 그가 떠난다는 소식을 들은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도열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헬기로 이송시켰던 김현수 일병은 이제는 완쾌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달려나왔다. 별아버지 가시는 겁니까? 그래. 몸 건강히 전역해라. 이거 받아주십시오. 김일병이 밤새 몰래 꿰맨 듯한 투박하지만 따뜻해 보이는 방한 장갑 한 켤레를 내밀었다. 이거 신고 어디 가시든 발 시리지 마십시오. 강민철은 그 장갑을 받아들고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대전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손에 쥔 그 투박한 털장갑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장갑이 아니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의 무게, 곧 군인의 명예였다. 그의 새로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대전의 육군 군수사령부 본청은 그가 떠나온 인제의 곰팡내 나는 숙소와는 완벽한 대척점에 있는 공간이었다. 거대하고 차가웠으며 모든 것이 완벽한 서류와 정교한 규정으로만 존재하는 듯한 무기질의 성체였다. 복도를 오가는 장교들의 군복은 흙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고 그들의 눈은 철책선의 병사가 아닌 책상 위의 결제판만을 향해 있는 듯했다. 강민철은 사령관 직무대리로 부임한 첫날 자신의 거대한 집무실에 들어섰다. 전임 사령관의 취향이 반영된 듯한 값비싼 집기들 사이에서 그는 자신의 관물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김현수 일병이 꿰매 만들어준 투박한 털장갑 한 켤레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무기질의 성체에서 그가 잃지 말아야 할 단 하나의 좌표였다. 그가 주재한 첫 번째 지휘관 회의는 그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수십 명의 군수병과 장성들과 영관급 장교들이 완벽하게 준비된 보고 자료를 들고 그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지휘관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보병 출신 좌천 장군이 뭘 알겠어라는 은근한 무시와 얼마나 버티다 가나 보자는 관료주의적 관성이 깃들어 있었다. 첫 번째 참모가 일어나 유창하게 현황 보고를 시작하려던 찰나 강민철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됐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나는 당신들의 그 완벽한 보고서를 받으러 온 게 아닐세. 강민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에 올려두었던 그 낡은 털장갑을 집어들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왔네. 그는 회의실 가장 앞자리에 앉아있던 군수참모부장 소장에게 털장갑을 던졌다. 장갑은 포물선을 그리며 그의 깨끗한 책상 위로 떨어졌다. 이게 뭔지 아나? 내가 있던 부대 병사가 찢어진 방한화를 신고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던 그 손으로 밤새 꿰매 만든 장갑일세. 자네들은 그 시간에 이 따뜻한 회의실에서 보급 규정집이나 뒤적이고 있었겠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의 모든 장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가 오늘부로 이 군수사령부에 내리는 첫 번째 명령이다. 그는 회의실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전군 50만 대군의 모든 피복 및 보급 만족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령관인 나에게 일선 병사의 목소리가 직접 전달되도록 만들란 말이다. 중간 보고 다 필요 없어.
우리 병사가 지금 당장 춥다, 배고프다, 신발이 찢어졌다는 그 한마디가 자네들의 그 두꺼운 보고서 천장보다 나에게는 더 중요해. 하지만 직무대리님, 그건 지휘계통을. 한 장교가 용기를 내어 반박하려 하자 강민철이 그를 노려보았다. 지휘계통? 병사가 얼어 죽는데 그놈의 지휘계통 타령하다가 보고서 올라오는 데만 일주일이 걸려. 그게 군대인가? 그건 그냥 관료 집단이지. 나는 오늘부로 이 군수사령부를 관료 집단이 아닌 병사를 살리는 전투 집단으로 뜯어고칠 걸세. 나는 당신들에게 완벽한 서류를 요구하는 게 아니야. 찢어진 전투화를 해결할 방법을 가져오란 말이다. 당장. 그날부터 강민철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는 사령관실에 앉아 있지 않았다. 그는 전국의 군수 창고를 불시에 급습했다. 경기도 이천의 한 거대한 보급창. 그는 장부상으로는 존재하지만 복잡한 행정 절차와 아껴야 한다는 명목하에 창고 구석에서 썩어가고 있던 수만 벌의 신형 방한 외피를 발견했다. 이거 왜 당장 불출 안 하나? 규정상 내년도 예산으로 잡힌 물자라. 내년? 병사들은 지금 당장 추위에 떨고 있는데 내년에 입히면 무슨 소용인가? 당장 창고 문 열어. 내가 책임진다. 오늘부로 전방부대에 전부 불출시켜. 그의 개혁은 거대한 저항에 부딪혔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군수 시스템과 결탁한 납품 업체들, 소위 군수 마피아들의 반발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강민철을 끌어내리기 위해 정치권에 줄을 대고 육군 본부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육군 참모총장이 그를 조용히 불렀다. 강 장군. 자네 충정은 알겠네만 너무 급하게 몰아붙이면 탈이 나는 법이야.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는 게. 총장님. 강민철은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정치인들 비위 맞추고 납품업체 사장들 배 불려주는 것보다 매년 겨울 동상으로 발가락 잘리는 우리 병사들 지키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재에서 배운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규정은 병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병사를 죽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자르시려거든 자르십시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저는 단 한 명의 병사라도 더 따뜻하게 입히고 더 배불리 먹이고 가겠습니다. 그의 진심은 관료주의에 찌들어 있던 군수사령부의 젊은 장교들과 실무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병사 직통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했고 불필요한 보급 절차를 과감하게 축소했다. 시간이 흘러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강민철이 대전에 부임한 지 꼭 1년이 되는 겨울이었다. 그해 겨울 육군 본부 의무사령부로부터 기적과도 같은 보고서가 올라왔다. 금년 동계 작전 기간 육군 전 부대 동상 환자 발생 건수 0건. 단 한 명의 동상 환자도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대한민국 육군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강민철이 창고에서 강제로 꺼내어 보급한 신형 방한 장비와 그가 뜯어고친 현장 중심의 보급 시스템이 50만 대군의 겨울을 지켜낸 것이다. 그리고 이듬해 봄 강민철은 마침내 자신의 어깨에 빛나는 3개의 별 정식 중장 계급장을 달았다. 그는 직무대리가 아닌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육군 군수사령관이 되었다. 그의 첫 공식 순시 일정은 다른 어느 곳도 아닌 강원도 인제 제12보병사단 최전방 감시 초소였다. 1년 만에 다시 찾은 그곳은 놀랍게 변해 있었다. 그가 떠났던 낡은 막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최신형 생활관이 들어서 있었다. 병사들은 모두 그가 군수사령부에서 보급한 신형 전투복과 방한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고 취사장의 식단은 풍족했다. 그가 병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저녁을 앞둔 한 병장이 달려왔다. 충성. 사령관님. 김현수 병장이었다. 사령관님 덕분에 저 몸 건강히 저녁 받았습니다. 김 병장은 씩씩하게 경례를 붙였다. 그의 발은 더 이상 얼어붙어 있지 않았다. 강민철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끌어안았다. 그때 저 멀리서 또 다른 헬기가 바람을 가르며 날아왔다. 헬기에서 내린 사람은 지상작전 사령관이 된 윤세아 중장이었다. 두 사람은 해질녘 철책선이 바라보이는 눈 녹은 언덕으로 향했다. 1년 전 강민철의 운명을 바꾸었던 바로 그 초소 앞이었다.
이제 좀 장군다워졌네, 강 장군. 윤세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모두 사령관님께서 기회를 주신 덕분입니다. 저를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내치지 않으시고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서 스스로 깨닫게 해주신 덕분입니다. 강민철은 천천히 돌아서서 윤세아 중장을 향해 섰다. 그것은 부하에 대한 경멸과 편견으로 가득 찼던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장군의 무게를 깨달은 한 군인이 자신을 더 큰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진정한 리더에게 바치는 그의 군 생활 전부를 건 존경의 표시였다. 강민철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자신의 군 생활 두 번째 진심 어린 경례를 올렸다. 충성. 윤세아 중장은 말없이 그 누구보다도 능해진 부하의 경례를 받았다. 그녀의 눈에 비로소 얼음이 완전히 녹아내린 따뜻한 미소가 어렸다. 충성, 강장군. 두 사람의 시선이 혹한의 겨울을 이겨내고 다시 찾아온 따뜻한 봄날의 저녁 노을처럼 북녘의 산하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다.